어머니, 병원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죠. 사람 고치는 곳이지. 돈 캐는 공장이 아니야. 약에 넣으면 그냥 잠들 거예요. 조용히 처리해요. 병원만 내 손에 오면 끝이에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믿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무리 변했어도 설마 저를 죽이려 하겠냐고요. 하지만 욕심이란 게 사람을 얼마나 무섭게 바꾸는지 그건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영상을 끝까지 듣고 조언과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명자입니다. 올해 72살이고요. 울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아침 햇살이 병원 복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환자분들은 복도 벤치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간호사 김민정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새 환자분들 예약이 꽉 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이 병원은 제 남편이 30년 전에 세운 곳이에요. 처음엔 작은 의원이었는데 남편이 정성껏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 입소문이 나서 지금의 요양병원으로 커졌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어요.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 진호가 병원 경영에 관여하면서부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들 진호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45살인 진호는 요즘 들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다녔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어머니, 오늘 병원 운영회에 있는 거 아시죠? 진호가 서류 가방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알고 있다. 진호는 의자에 앉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병원 시스템이 너무 구식이에요. 요즘 대형 병원들은 다 효율화 경영을 하는데 우린 아직도 옛날 방식이잖아요. 저는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효율화가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진호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 수를 줄이고 환자 한 명당 관리 시간을 단축하면 운영비가 30%는 줄어들어요.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간호사를 줄이고 환자 돌보는 시간을 줄인다고요? 진호야, 병원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내 말은 이해한다. 하지만 사람 고치는 곳이지 돈 캐는 공장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진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런 생각이 문제예요. 요즘 세상의 정만 가지고는 병원 못 유지해요. 현실을 보세요. 그때 며느리 나영이 노크도 없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9살인 나영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회의 시간이에요. 빨리 가셔야죠. 나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변한 게 말이에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진호는 환자들한테 친절했고 나영도 병원 일을 성실하게 도왔는데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진호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병원 개편안을 설명했어요. 간호사 인원 감축, 환자 1인당 관리비 절감, 고가 의료 장비 도입 등등. 듣고 있자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자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소?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병원이 조용해졌습니다. 환자분들은 모두 주무시고 야간 당직 간호사만 불 켜진 간호사실에 앉아 계셨어요. 복도에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병원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밤에 잠이 잘 안 왔거든요. 낮에는 할 일이 많아서 장부를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어요. 장부를 넘기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지난달 의료 소모품 구입비가 평소보다 2배나 많이 나간 거예요. 한 달에 보통 2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지난달에는 400만 원이 넘게 지출됐더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환자 수는 오히려 조금 줄었는데 소모품만 갑자기 늘어날 리가 없었거든요. 혹시 실수로 잘못 기재한 건가 싶어서 영수증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영수증도 분명히 400만 원이 맞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몇 달치 장부를 쭉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조금씩 지출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의료 소모품, 시설 관리비, 외부 용역비 같은 항목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영수증을 대조하고 메모를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무언가 금속성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조용한 밤이라 작은 소리도 크게 들렸습니다. 삑. 문 여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제 사무실 옆방, 바로 금고가 있는 서류 보관실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복도로 나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시간에 서류 보관실에 들어갈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보관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누군가 휴대전화 불빛으로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앞에 며느리 나영이 서 있었거든요. 나영은 금고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휴대전화 불빛으로 비춰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뭔가를 발견한 듯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확 열고 불을 켰어요. 누구야? 제 목소리에 나영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나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나영에게 다가갔어요. 이 밤중에 금고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나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약 봉투를 찾고 있었어요. 환자분 중에 급하신 분이 계셔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약 봉투는 약재실에 있지 금고에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저는 나영의 손을 봤습니다. 그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소중히 여기던 도장함이었습니다. 약 봉투를 찾는데 왜 도장함을 들고 있어?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나영의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건 그냥 금고 정리하다가 말끝을 흐리는 나영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나영의 손에서 도장함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열어봤어요. 안에는 병원장 직인, 제 개인 도장, 그리고 법인 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장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어?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나영은 눈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금고 점검 중이었다고요. 저는 금고 안을 살펴봤습니다. 서류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놓는데 오늘은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더라고요. 특히 병원 등기부등본과 재산 관련 서류들이 한쪽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찾아본 것 같았어요. 제 눈에 띈 건 또 있었습니다. 병원 건물 소유권 관련 서류가 맨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이 서류는 원래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뒀는데 누군가 꺼내서 본 모양이었습니다. 점검이면 낮에 하지. 왜 한밤중에 몰래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나영은 입술을 깨물며 또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낮에는 바빠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혼자 조용히 하려고. 말은 그럴듯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고 점검은 낮에 해도 충분한 일이었거든요. 저는 나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영아,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금고 비밀번호는 나하고 너희 아빠, 너 이렇게 셋만 알잖아. 그런데 한밤중에 몰래 금고를 열고 도장을 꺼내고 있었어. 이게 정상이야? 나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는 야간 당직 간호사가 순찰 도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도장함을 꼭 안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 건 없던 일로 하지.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러면 가만 안 둬. 알았지? 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닫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금고 앞에 앉아서 안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없어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분명히 뒤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저는 금고 문을 닫고 비밀번호를 새로 바꿨어요. 원래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었는데 이제는 제 어머니 기일로 바꿔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숫자였죠. 그리고 도장함을 제 사무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서랍에도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는 제 목걸이에 달아서 항상 몸에 지니기로 했어요. 자리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영이 도장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병원 재산 관련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을까요? 혹시 아들 진호와 함께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낮에 있었던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진호가 병원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상하게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마치 뭔가 준비된 게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석연찮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 몰래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려나 봐요. 아들이 변했어요. 며느리도 이상해졌고요.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목이 메어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끔 이렇게 그리워질 때가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시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일단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은 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나영의 그 당황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아침마다 인사를 하러 제 사무실에 들렀는데 요즘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뭔가 찜찜한 일이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법이죠.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환자분들 회진을 돌고 직원들과 업무 회의를 하고 저녁에는 장부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병원 2층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진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계단 옆 비상구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원래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진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고 긴장된 느낌이어서 이상했거든요. 네, 지금 은행 앞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복도 끝 화분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영아, 서류 준비는 다 된 거지? 진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며느리 나영과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나영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뭔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좋아. 그럼 명예 변경 서류 처리되는 대로 바로 대출 신청 넣어.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 명예 변경이라고요? 대출이라고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진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시게 해야 돼. 절대로 눈치채시면 안 돼. 알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모르게 명의를 변경한다고요? 대출을 받는다고요? 나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들렸어요. 어머니가 요즘 금고도 확인하시고 조심하시던데 괜찮겠어요? 나영이 걱정스럽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해야 한다고. 어머니가 눈치채시기 전에 다 끝내야 돼. 서류만 처리되면 어머니도 어쩔 수 없어.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를 속이려 하고 있었어요. 진호가 목소리를 더 낮추며 말했습니다. 은행 담당자가 나오면 바로 상담하고 대출 한도 최대로 받을 거야. 병원 건물 담보로 잡으면 10억은 나올 거래. 10억이라고요? 병원 건물을 담보로요?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화분에 손을 짚었어요. 그 바람에 화분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뭐야? 진호가 주변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 소리 같은데. 진호가 다시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어쨌든 빨리 처리해. 나는 은행 일 끝나는 대로 그쪽으로 갈게. 우리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 통화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진호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게 들렸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명예 변경, 대출, 병원 건물 담보. 이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모르게 병원 소유권을 바꾸고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병원은 은행 차지가 됩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일군 이 병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장함이 그대로 있었어요. 며칠 전 나영이 가져가려던 바로 그 도장들이었습니다. 이제야 나영이 왜 금고를 뒤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진호와 나영은 제 도장을 훔쳐서 서류를 위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병원 명의를 자기들 이름으로 바꾸고 대출을 받으려던 겁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요. 돈 때문에 어미를 속이고 아버지가 평생 일군 병원을 팔아먹으려 하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서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했던 변호사 김 선생님이었어요. 김 선생님, 저 오명자입니다. 급히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김 선생님은 바로 내일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와 나영이 함께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웃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나영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응, 먹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병원 운영 관련해서 상의 드릴 게 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를 이용하려는 얼굴들이었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진호가 서류 몇 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간단한 서류 몇 개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서명만 받으면 되거든요. 서명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가 그 서류에 서명하면 병원은 그들 손에 넘어갈 게 뻔했거든요. 내일은 바빠서 안 될 것 같구나. 다음에 보자.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중요한 일이에요. 꼭 내일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다음에 보자. 진호와 나영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제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거구나.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친 이 병원을, 환자들이 믿고 찾아오는 이곳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변호사 김 선생님과의 상담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일단 중요한 서류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절대로 아무 서류에도 함부로 서명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오후 3시쯤 됐더라고요. 복도에는 환자분들이 산책을 나와 계셨고 간호사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며느리 나영이 제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영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응, 볼일 좀 보고 왔다. 나영이 찻잔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이 차 좀 드세요. 긴장 풀리실 거예요. 찻잔에서 은은한 국화향이 났습니다.
맑은 노란색 차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국화차 같았습니다. 저는 찻잔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영이 이렇게 차를 가져다 준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챙겨줄까요? 이상했습니다. 고맙다. 근데 내가 긴장할 일이 있나? 제가 나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영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아, 그냥. 요즘 어머니가 많이 바쁘셔서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나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향을 맡아봤어요. 국화 향기는 좋았지만 뭔가 다른 냄새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쓴 듯한 약재 같은 냄새였어요. 이 차에 뭐가 들어갔어? 제가 물었습니다. 나영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국화랑 대추 그리고 몸에 좋다는 약초 몇 가지 넣었어요. 한의원에서 추천받은 거예요. 약초라고요?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나영이 평소에 한의원을 다니거나 약초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약초인데?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나영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저도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한의사 선생님이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해서 말끝을 흐리는 나영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려다가 일부러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조금 엎질러져서 책상 위로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그 차가 책상 표면에 닿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가 묻은 부분이 천천히 검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나무가 타는 것처럼 색깔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나영도 당황한 표정으로 책상을 바라봤어요. 그게 나영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휴지로 흘린 차를 닦아냈어요. 책상 표면이 부식된 것처럼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나영아, 이게 뭐가 들어간 차야? 책상이 이렇게 됐는데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영은 얼굴이 하얘지더니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해예요. 그냥 몸에 좋다는 약초차예요. 한의원에서 받아온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좋은 약초차가 책상을 부식시킬 리가 없었거든요. 몸에 좋은 약초가 이렇게 나무를 태워? 사람 잡는 약초는 처음 본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영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찻잔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차, 내가 한번 검사 맡겨볼게. 뭐가 들었나 확인해 봐야겠어. 그 말에 나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럴 필요까지야. 나영이 말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와서 간호사실로 갔어요. 민정 씨, 이 차 좀 밀봉해서 보관해 줄래요? 검사 맡길 거예요. 간호사 김민정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이거 잘 보관해 줘. 민정이 찻잔을 받아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저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나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검게 변색된 부분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물티슈로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영이 제게 독을 탄 차를 주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분명했어요. 저 검게 변한 책상이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병원 정원에서는 환자분들이 산책을 하고 계셨습니다.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진호와 나영이 제 재산을 노리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를 죽이려 한다니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어요. 제 목숨까지 노리다니.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저도 싸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진호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나영이한테 들었어요. 차를 검사 맡기신다고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맡겼어. 뭐가 들었나 확인해 봐야지.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나영이가 좋은 뜻으로 드린 건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좋은 뜻이면 책상이 검게 탈까? 사람 먹으라고 준 차가 나무를 부식시키는데?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진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조심하는 거다. 앞으로 내가 뭘 먹든 뭘 마시든 다 확인하고 먹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가방을 챙겨 퇴근했습니다. 진호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아들과 며느리가 어디까지 할지 모르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최대한 조심하며 지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사무실 문과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가 몰래 들어온 흔적이 있나 살펴봤어요. 물도 직접 정수기에서 받아 마셨고 음식도 직접 챙겨 먹었습니다. 누가 주는 건 절대 먹지 않았어요. 진호와 나영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인사하러 오고 점심때는 함께 식사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점점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어요. 새벽 6시쯤 됐을 거예요. 병원은 아직 조용했고 야간 당직 간호사만 간호사실에 계셨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공기 냄새가 달랐고 물건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뀐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사무실 안을 살펴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도장함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도 제자리에 있었고요. 하지만 책상 위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퇴근할 때 분명히 없었던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병원 운영 정권 양도 계약서. 계약서를 펼쳐봤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병원의 모든 운영권과 재산권을 아들 박진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대가 없이 무상으로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맨 아래 서명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명자라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제 도장도 선명하게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도 도장을 찍은 적도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서명란의 글씨체를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오명자라고 써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평소에 제 이름을 쓸 때 자자 마지막 획을 길게 빼는 버릇이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쓰는 게 예쁘다고 해서 그 뒤로 계속 그렇게 써왔거든요. 하지만 이 서류의 서명은 그 획이 짧았어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짜였던 거예요.
누군가 제 서명을 흉내내서 써놓은 겁니다. 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핏 보면 제 도장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조금 달랐어요. 제 진짜 도장은 테두리가 약간 마모되어서 선이 고르지 않거든요. 오래 사용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도장은 선이 너무 깔끔했어요. 내가 언제 내 이름을 이렇게 곱게 썼다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며칠 전 나영이 금고를 뒤지던 이유를 말이죠. 나영은 제 도장을 훔쳐서 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서명도 연습해서 흉내냈던 거예요. 이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요. 저는 서류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둬야 했거든요.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7시가 다 됐더라고요. 곧 진호와 나영이 출근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진호를 불러서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써먹어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모른 척하기로요. 진호와 나영이 이 서류를 가지고 뭘 하려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컴퓨터를 켜고 환자 차트를 확인하고 업무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8시쯤 되자 진호가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진호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할 일이 많아서. 진호가 제 책상을 힐끗 봤습니다. 서류가 있는 쪽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좀 내주세요. 중요한 서류 확인하실 게 있어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 이제 저한테 그 가짜 서류를 보여주려는 거구나. 무슨 서류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진호가 서류 가방에서 똑같은 서류를 꺼냈어요. 아까 제 책상에 있던 것과 똑같은 병원 운영 정권량도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냐? 저는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진호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서 병원 운영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을 맡으려고 해요. 어머니는 명예원장으로 계시면 되고요.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호의 진짜 속셈을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병원을 다 넘기라고?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진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넘긴다기보다는 운영권을 이양하는 거죠.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명란을 가리켰어요. 근데 여기 이미 내 서명이랑 도장이 찍혀 있네? 내가 언제 이거 썼어?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건 제가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어머니가 동의하시면 바로 처리하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진호야, 내가 서명하지도 않은 서류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 이게 정상이야? 진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실무자가 실수한 거예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진호에게 돌려줬어요. 나는 아직 병원 넘길 생각 없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운영할 거야. 진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호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 나가봐. 진호는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세게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호와 나영이 어떻게 나올까요? 더 위험한 방법을 쓸까요? 아니면 포기할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병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이었어요. 남편이 이 병원을 세운 지 3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조촐하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진호가 꼭 크게 하자고 우겼어요. 지역 기자들도 초대하고 환자 가족분들도 모시고 직원들도 다 모아서 성대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이런 시국에 큰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진호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를 기리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병원 홍보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결국 저는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자리를 제가 역으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김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증거들을 모았어요. 나영이 준 차는 검사를 맡겼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있더라고요. 먹었으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곳곳에 CCTV를 추가로 설치했어요. 진호와 나영이 모르게 말이죠. 특히 제 사무실 입구와 금고가 있는 서류 보관실에 집중적으로 달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진호와 나영이 제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서 서류를 위조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힌 겁니다. 두 사람이 제 서명을 연습하고 가짜 도장을 찍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기념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 지역 기자들, 병원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100명은 좋게 되는 것 같았어요. 무대에는 병원 30년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병원을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 환자들과 함께 웃고 계셨습니다. 진호가 무대에 올라와서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이 30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진호의 말은 유창했고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겉으로는 효자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어머니를 죽이려 했던 사람의 말이었으니까요. 진호의 인사가 끝나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도 짧은 인사만 하고 끝낼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서니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참았어요.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은 작은 꿈을 가지고 이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는 꿈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겠다는 꿈이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요즘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이 병원이 그 정신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요. 진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보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오늘 큰 발표를 한다고 했더군요. 진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건... 하지만 저는 이미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밤 11시 금고 앞에서 나영이 도장을 꺼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화면을 주시했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진호와 나영이 서류를 위조하는 장면이었어요. 나영이 제 서명을 연습하고 진호가 가짜 도장을 찍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관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화면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은 음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진호의 전화 통화를 녹음해 둔 겁니다. 스피커를 통해 진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명예 변경 서류 처리되는 대로 바로 대출 신청 넣어.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 어머니는 모르시게 해야 돼. 절대로 눈치채시면 안 돼. 그리고 나영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약에 넣으면 그냥 잠들 거예요. 조용히 처리하면 돼요. 진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병원만 내 손에 오면 끝이에요. 어머니가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어요. 장내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입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죽이고 병원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나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누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진호는 무대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이건 오해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지만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며칠 전에 경찰에 신고해둔 상태였습니다. 박진호 씨, 선아영 씨, 살인 미수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진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진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은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아.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나영이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살려고 한 거예요. 저는 나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살려고 했다고? 사람을 죽여서 살려고 했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진호와 나영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장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기자들만 정신없이 메모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불편한 자리를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오늘부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이 병원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더 이상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고 가족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원은 영원히 환자를 위한 곳으로 남을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처음에는 몇 명만 치더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무대에 걸린 그 큰 사진을요.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됐죠? 병원을 지켰어요. 저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병원은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기자들이 연일 기사를 쏟아냈어요. 효자 가면 쓴 페류나 어머니 살해 기도한 아들, 요양병원 상속 비극 같은 제목들이 신문과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저를 응원하는 내용이어서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진호와 나영은 구속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어요. 변호사 김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증거가 명백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진호가 구치소에서 면회 신청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더 이상 볼 얼굴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요. 결국 저는 구치소로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면회실에 들어가니 유리 너머로 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인데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수감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진호가 수화기를 들었고 저도 제 쪽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진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호를 바라만 봤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진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게 보였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니?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 알아요. 하지만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가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진호야, 왜 그랬니?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진호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병원 경영을 잘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요. 진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주변 친구들이 다들 성공하는 것 같고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을 키우면 돈도 벌고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진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영이도 저를 부추겼어요. 우리 또래는 다들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는데 우리만 이렇게 사냐고. 그러면서 엄마가 병원을 물려주시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진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엄마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계속 거절하시니까 점점 초조해지고 급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까지 오게 됐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처음엔 작은 욕심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사람까지 해치게 되는 거지.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진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넌 내 어미를 죽이려 했어. 그건 돈으로도 말로도 갚을 수 없는 죄야. 진호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알아요. 용서받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엄마한테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면회실 안에는 다른 수감자들과 가족들의 대화 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병원은 어떻게 됐어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재단으로 전환했어. 이제 병원은 공공의 것이야. 누구도 개인 소유할 수 없어. 진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병원을 가졌어도 아버지처럼 못했을 거예요. 저한텐 그럴 자격이 없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유리창에 대고 보여줬어요. 나영이가 쓴 편지야. 읽어봤니? 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나영이도 여기 수감돼 있는데 서로 연락은 안 돼요. 저는 편지 내용을 간략히 말해줬습니다. 나영이도 후회한대. 너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고. 진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나영이 잘못만은 아니에요. 저도 원했으니까요. 우리 둘 다 욕심에 눈이 멀었던 거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면회 시간이 거의 다 됐더라고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진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진호가 말했어요. 제가 여기서 나가면 아마 몇 년은 걸릴 거예요. 그때까지 엄마 건강하세요. 그리고 병원도 잘 지켜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난 내 아버지 앞에서 약속했어. 병원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면회 종료 알림이 울렸습니다. 진호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늦었지만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제 아들이었어요. 평생 사랑하며 키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어떤 잘못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구치소를 나와서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제대로 교육 못 시켰나 봐요.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잘못 아니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환자분들도 웃으며 인사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남편 사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요. 병원도 지켰고 진실도 밝혔어요.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일을 시작했어요. 삶은 계속되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병원 간판이 새로 바뀌었어요. 오명자 재단 요양의 집이라는 이름으로요.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은 따뜻해야 한다. 저는 매일 아침 그 간판을 보며 출근했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병원의 모습이 이거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진호에게서 편지가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편지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읽지 않고 그냥 두었는데 어느 날 문득 궁금해서 한 통을 읽어봤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여기서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늦었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진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병원은 예전보다 더 활기차졌습니다. 재단으로 전환하면서 환자분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거든요.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서 환자분들이 산책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욕심을 이겼고 병원을 지켰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오명자님의 사연은 어땠나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